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MG가 묻고 욱쌤이 답하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정옥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에서는 군사활동과 기후위기 이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위기가 모두가 실존적 위협이다. 이 지구의 안보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앗아갈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도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도 뜨거워지고 군비 경쟁도 가열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면서 인류의 운명이 마치 냄비 속에 개구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좀 잡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핵전쟁이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인류가 1000년 이내에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반론도 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핵전쟁의 위협도 좀 커지고 있고, 특히 기후위기가 위기를 지나서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당시 스티븐 호킹 박사의 경고가 오늘날 좀 새삼스럽게 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이 화두, 즉 군사활동과 기후위기의 관계를 화두로 던진 이유는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한국 사람,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 특히 젊은 세대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제 군비 증강, 군비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많이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군사 활동 자체가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 군사 활동 자체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범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군사 활동, 이 군비 경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우리 모두는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에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금까지 쭉 전개해왔던 군사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군사활동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스 파이프 라인에서 내뿜고 있는 탄소량이 전체 배출량이 한 0.3%, 그 다음에 철도가 내뿜는 탄소량이 한 0.4%, 그 다음에 해운 분야에서 1.7%, 여러분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항공기에서 내뿜고 있는 게 1.9%예요. 예. 근데 군사 활동이 전 세계 탄소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6%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분야의 가스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철도, 해운, 항공, 이걸 다 합친 것보다 군사 분야의 탄소 배출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생소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건 이제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이제 좀 실감나는 좀 예를 좀 들어보면은, 가끔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전개되기도 하지요. 뭐 이제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 뭐 B1, B2, 최근엔 B20이라고 하는 신형 스텔스 전투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그 전략 폭격기가 1시간 동안 내뿜는 탄소량이 자동차 한 대가 7년 동안 내뿜는 탄소량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무기와 장비, 특히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전투기를 비롯한 전략 폭격기, 이런 데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이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순히 이 군사 분야와 기후 위기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것이 단순히 무기와 장비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것이 지금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 대처에 거대한 좀 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있지 않습니까? 이 협약의 회원국들은 매년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지 유엔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분야는 자발적 보고의 대상이에요. 즉 회원국들이 보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보고를 해도 그게 얼마만큼 정확한지 검증 절차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군사활동이 기후위기 대처에 거대한 구멍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군사활동을 통해서 군비 경쟁에 의해서 지금 막대한 재원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2022년 올해 전 세계 군사비가 한 2조 3천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2조 3천억 달러 가운데 예를 들면 한 5%나 혹은 10% 정도를 갖다가 기후위기 대처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기후위기 대처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기후위기 대처에 대한 예산 배분, 특히 이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약속했던 기후금융, 매년 1,000억 달러씩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돈을 엉뚱한데, 특히 군사활동에 많이 지금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것이 이제 분쟁과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기후변화 그 총회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남태평양에 있는 소국들, 이런 나라들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기후위기가 악화되면서 분쟁과 갈등, 또 국가 안보에 중대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 국가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여기에 또 많은 나라들이 줄서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후위기 대처에 필요한 국제협력이 주변으로 밀리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상대방보다 더 강해지겠다, 이런 어떤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협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악순환들이 계속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어떨까요? 한반도야말로 이 기후위기가 가장 취약한 지역 가운데 한 군데이면서 동시에 군사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령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지구 평균 기온이 0.74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1.7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도 이렇게 기온이 올라갔다고 해요. 예.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뭐 한국이라든지 또 북한의 여러 가지 극한 기후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계실 텐데, 그만큼 이 한반도가 기후위기 취약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군사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그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이 훈련에 6일 동안 한국과 미국의 군용기,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기가 240여 대가 훈련을 벌였는데, 이 240여 대의 군용기가 6일 동안 내뿜은 탄소량을 제가 주먹부구식으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5,000톤 정도에 해당되고, 이 5,000톤이라는 양은 3,500대의 차량이 1년 동안 내뿜는 탄소량과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현실은 기후위기에 대단히 취약한 지역이면서 군사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아울러 갖게 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 위기 자체가 좀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올 가을에 뭐 한미연합훈련, 또 한미일연합훈련이 실시가 됐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 북한은 주로 그런 연합훈련에 대해서 말로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군사적인 맞대응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번에 올가을의 위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 역시 굉장히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는 좀 심화되고 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갈등의 중재자는 잘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994년 한반도 위기 당시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고, 남북 관계가 굉장히 또 이제 무력 충돌의 위기가 고조될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남북한을 만류하기도 하고, 또 북미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질 때는 한국 정부가 또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한반도 위기 같은 경우에는 갈등의 중재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갈등의 중재자가 좀 부재하다. 이것이 위기의 아주 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은 남북한 모두 또 미국 모두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 시험을 하는 것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전쟁을 막고자 하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위기 예방과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우리가 가능할 텐데, 우선 작은 충돌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봄철에 이제 큰 산불들이 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담배꽁초 하나, 스팍 하나 잘못하면 이게 큰 산불로 번지는 것처럼 오늘날의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작은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확전과 또 큰 전쟁을 방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아마 3월 달에 2023년 3월 달에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이 훈련을 강행할 경우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강력하게 또 맞대응을 선택을 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이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좀 선언하면서 북한에게 대화를 지혜하는,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좀 국면의 전환을 도모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이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로 70년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70년 동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가 먼저고 평화협정은 그 나중이다. 혹은 비핵화가 완료될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접근법에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평화협상과 비핵화 협상이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평화 로드맵을 짜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후위기를 한번 우리가 게임 체인저로 삼아보자. 너나 할 것 없이 기후위기를 실존적 위협, 지구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를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이다, 냉전 2.0이다, 또 이제 강대국들의 극심한 대결의 시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후위기는 너나 할 것 없이 국경을 초월한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위기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기후위기를 게임 체인저로 삼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령 예를 들면 냉전 시대에도 핵무기의 역설이 존재했습니다. 핵무기가 한편으로는 냉전을 고착화시키고 격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반면에, 동시에 핵무기가 품고 있는 공멸의 위협, 핵전쟁의 공포가 냉전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냉전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바로 핵무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냉전 시절 때 이 핵전쟁의 공포가 거꾸로 냉전의 종식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던 만큼, 우리가 기후위기를 우리 모두의 실존적인 위협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면, 그럼 과연 뭐가 중요한 거냐 이 시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군축, 특히 이제 많은 군사비를 쓰고 있는 나라들, 미국, 중국을 포함한 또 한국도 세계 10위 이내의 군사 대국인데, 이런 어떤 이제 군비를 많이 지출한 나라들이 먼저 군비를 조절하고 더 나아가서 군비를 축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절약한 예산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구는 갈수록 거주 불능의 땅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거주 불능의 땅이 되고 있는 지구를 둘러싼 이 경쟁에 여념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허망한 경쟁을 멈추고 살만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